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없이 사는 지 벌써 3년째인데 아직도 그의 목까지 물을 받아 놓는 버릇이 남아 있어요.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동안 거실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딸깍. 카세트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라디오 모드로 놔뒀는데 말이에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테이프 버튼이 살짝 눌려 있더군요. 남편이 생전에 즐겨 듣던 옛날 가요가 들어있는 카세트였어요. 또 혼자 작동하네. 혼잣말을 하며 라디오 옆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 오래된 기계가 가끔 이런 장난을 치곤 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죠. 녹음 버튼 옆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남편 공방이 생각났어요. 어제 청소를 하다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서랍이 있었거든요. 등이 조금 아팠지만 오늘은 꼭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방 문을 열자마자 나무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만들던 찻상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작업대 옆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서랍 왜 이렇게 무겁지? 아래쪽 큰 서랍을 빼내려는데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평소라면 쉽게 빠질 텐데 마치 뭔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당기니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서랍을 완전히 빼내고 안쪽을 들여다봤는데 바닥이 조금 이상했어요. 나무 결이 다른 부분과 달랐거든요.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려 보니 통통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 이중 바닥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남편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오늘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아파왔거든요. 서랍을 다시 밀어넣고 공방 문을 닫았어요. 부엌으로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이문수 씨였어요. 동네 전파사를 하시던 분인데 한 달 전에 가게를 접으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집 방범 센서를 고쳐주신 적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죠? 여보세요, 이문수입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평소와 달리 숨을 헐떡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오늘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재개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재개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어제 전파사 동료한테 들었는데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 동네 집들 알아보고 다닌다더군요. 특히 할머니 집 같은 단독주택을 노린다고 해요. 이문수 씨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문을 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수법이 교묘해요. 친절한 척하면서 집안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만들거든요. 할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네, 그리고 할머니. 혹시 이상한 사람이 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비록 가게는 접었지만 동네 일은 여전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노래가 아니라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있었어요. 테이프가 끝까지 돌아간 모양이었죠. 저는 라디오 앞에 앉아서 되감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세트가 빠르게 돌아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라디오가 저절로 녹음을 하고 있었다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왠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 버튼을 살펴봤습니다. 버튼이 살짝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눌렀다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이문수 씨 전화 이후로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평소보다 왠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길 건너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전에 본 적이 없는 차였거든요. 저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차를 자세히 봤어요.
번호판을 외워두려고 했는데 각도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안에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뭘 하고 있는 거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차에서 사람이 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손에 뭔가 서류 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집 쪽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어왔어요. 저는 재빨리 커튼을 닫고 라디오 볼륨을 줄였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혼자 있다는 걸 들킬까 봐서였어요. 남자가 대문 앞까지 왔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초인종을 누르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더군요. 5분 정도 더 지나서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시 봤는데 그 남자가 차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차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문수 씨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이 동네를 기웃거리고 있는 거죠. 저는 현관문과 뒷문의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방범 센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봤어요. 다행히 이문수 씨가 고쳐놓은 게 아직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나서 또 남편 공방이 생각났어요. 아까 그 서랍 말입니다. 이중 바닥이 정말 있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남편이 중요한 걸 숨겨놓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미 충분히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이상한 차, 이문수 씨의 경고, 그리고 저절로 돌아가는 라디오까지. 서랍 일은 내일 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저는 라디오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봤어요. 빨간 불빛이 켜지면서 테이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오늘은 10월 15일이고 시간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이 오래된 라디오가 아직도 이렇게 잘 작동한다니 신기했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방금 한 말을 다시 들어봤어요. 음질이 생각보다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이 라디오를 얼마나 아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저는 창문 커튼을 모두 쳐놨습니다. 밖에서 집안이 들여다보이지 않게 하려고요. 이문수 씨 말을 듣고 나니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불안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라디오, 서랍, 이상한 차, 이문수 씨의 전화. 뭔가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밤이 되자 집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아주 작게 켜놓고 침실로 갔어요.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라도 들리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깼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쳐서 그런지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묘하게 또렷했죠.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커피를 내리면서 창문 너머로 밖을 슬쩍 봤습니다. 다행히 어제 그 검은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이문수 씨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재개발 소문이라. 혼잣말을 하면서 동네를 다시 살펴봤어요. 30년을 산 동네인데 재개발 얘기는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만한 이유도 딱히 없고 교통도 그리 좋지 않은데 말이에요. 9시쯤 되자 밖이 부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등교하는 소리, 출근하는 사람들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라디오를 틀고 뉴스를 들으려고 했는데 또 카세트 모드로 되어 있더군요. 어제 분명히 라디오로 해놨는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카세트를 꺼내서 자세히 봤어요. 평범한 90분짜리 테이프였는데 라벨에는 남편 글씨로 추억의 가요 모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다시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이미자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노래 중간중간에 잡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다른 소리가 겹쳐 녹음된 것 같았죠. 10시 반쯤 대문 밖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어제와 비슷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지도 같은 걸 펼쳐놓고 뭔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집이 맞나? 네, 주소가 일치합니다. 단독주택이고 소유주는 박영자로 되어 있어요.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이 정말 제 집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딸 지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 함께 있었어요. 저는 문 쪽으로 가서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온 사람은 최현우였어요. 지은이가 최근에 만나고 있다는 남자친구였죠. 어머님, 현우가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지은이가 미리 연락도 없이 남자친구를 데려온 적은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우가 대문 앞 정장 남자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게 보였어요. 서로 아는 사이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뭔가 이상해. 저는 급히 현관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갑자기 웬일이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잘생긴 편이고 말씨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어딘지 차가웠어요. 현우 씨가 치과 의사세요. 곧 개원하실 예정이래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현우의 손을 보니 의사 손 같지 않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많았거든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현우가 갑자기 나이를 물었습니다. 올해 70이에요. 그러시군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정기검진은 받고 계시고요? 질문이 이상했어요. 첫 만남의 건강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네, 별 탈 없이 지내고 있어요. 혹시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를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요즘 치매 같은 게 워낙 무서우니까요. 이번엔 지은이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야, 그런 질문은 좀. 아, 죄송합니다. 직업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르신들 보면 자꾸 건강이 걱정돼서요. 현우가 웃으며 둘러댔지만 저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건강검진 예약을 잡아드릴까요? 제가 아는 병원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요즘은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법적인 절차도 같이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후견인 제도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고요. 후견인이라는 말이 나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후견인 제도를 악용당하는 경우 말이에요. 후견인은 왜 필요해요? 혹시 나중에 판단 능력이 떨어지시면 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을 정해놓으면 안전하죠. 현우 말에는 논리가 있었지만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저는 아직 멀쩡해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이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늦을 수도 있거든요. 현우가 계속 후견인 얘기를 밀고 나갔어요. 지은이는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우야,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고 가자. 아, 네. 그런데 어머님, 제가 가져온 서류가 있어요. 건강검진 관련해서 미리 보시라고요. 현우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병원 서류 같았지만 뭔가 다른 내용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됐어요. 다음에 천천히 봐도 되겠죠? 저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우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머님 건강 조심하세요. 현우가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그때 대문 앞 정장 남자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현우와 작게 뭔가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저는 딸을 붙잡았어요. 현우 씨를 어디서 만났어?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왜요? 소개팅? 누가 소개해줬는데? 회사 선배가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지은이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현우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조심해라, 지은아. 뭔가 이상해.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전화로 얘기하자. 지은이와 현우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작 남자들도 곧 사라졌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현우의 질문들, 후견인 얘기, 그리고 정작 남자들과의 눈인사.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라디오 앞에 앉아서 다시 카세트를 재생했어요. 이미자 노래가 흘러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약서만 준비되면. 후견인 신청은 병원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어요. 마치 어디선가 새어나온 전화 통화 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볼륨을 높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이미자 노래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들은 게 착각이었나 싶어서 되감기를 해봤지만 그 부분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하지만 분명히 뭔가 들었습니다. 후견인, 계약서, 병원이라는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현우 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줘. 갑자기 왜요? 오늘 뭔가 이상하셨어요. 엄마가 보기엔 뭔가 수상해. 어떤 점이요? 첫 만남에 후견인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치과 의사라고 했는데 손이 너무 거칠었어. 지은이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조심해라, 지은아. 엄마 말을 믿어. 네,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조심하세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평화로운 동네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저녁때가 되자 다시 그 검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주차했어요. 저는 이번엔 사진을 찍어두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조심스럽게 차 번호판을 찍었어요. 그리고 타고 있는 사람들 모습도 최대한 선명하게 담으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차에서 2명이 내렸어요. 낮에 봤던 정작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차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들이 분명히 제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얼굴, 후견인 얘기, 카세트에서 들린 이상한 목소리, 그리고 수상한 차.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라디오를 다시 켜고 카세트를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녹음 버튼도 함께 눌렀어요. 혹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녹음해 두려고 했거든요. 새벽까지 라디오를 켜놓고 기다렸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생활했어요. 현우와 그 정작 남자들의 연결고리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현우가 후견인 얘기를 꺼낸 건 정말 수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끄고 잤는데 깨어보니 카세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녹음 버튼이 눌려 있었다는 거죠. 또 혼자 작동했네. 저는 카세트를 멈추고 되감기를 했습니다. 혹시 밤사이에 뭔가 녹음된 게 있나 싶어서요. 재생해보니 처음에는 정적만 들렸어요. 그런데 5분쯤 지나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세요. 동창의 명목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대화였어요. 어디서 흘러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볼륨을 최대로 높여서 들어봤어요.
노인 혼자 살면 설득하기 쉬워요. 이번엔 확실히 들렸습니다. 제가 노인이고 혼자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집을 감시하고 있구나. 저는 즉시 이문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장님, 저예요. 박영자입니다.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문수 씨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혹시 그 라디오가 옛날 제품 아니에요? 네, 남편이 쓰던 건데 20년도 넘었어요. 그럼 무전 주파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 나쁜 놈들이 무전으로 서로 연락하거든요. 이문수 씨 말을 듣고 나니 더 무서워졌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제 집 주변에서 무전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저한테도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현관문과 뒷문을 모두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체인거리까지 다 걸었어요. 그리고 커튼을 모두 닫아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10시쯤 되자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저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잘 차려입은 중년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낯익었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동창 정혜란이었습니다. 영자야, 나 혜란이야. 문 좀 열어줘. 혜란이 목소리였지만 평소와 달리 너무 다정했어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도 그리 친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혜란아, 갑자기 웬일이야? 동창회 일로 왔어.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 동창회라고 하니까 라디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동창회 명목으로라는 말이에요. 미안해,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문 못 열어줄 것 같아. 아이고, 그럼 안 되지. 5분만 걸릴 건데. 혜란이 계속 문을 열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혜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영자야,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동창회에서 장학기금을 만들기로 했거든. 내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장학기금이라는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교사였던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라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혜란아, 그런 건 나중에 동창회 모임에서 얘기하자. 모임은 언제 할지 모르잖아.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혜란이 점점 다급해졌어요. 그때 제 뒤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세트가 또 저절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녹음 표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 지금 녹음되고 있구나. 저는 재빨리 라디오 쪽으로 갔습니다. 혜란과의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혹시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영자야, 왜 대답을 안 해? 아, 미안해. 좀 어지러워서. 저는 다시 인터폰으로 돌아갔습니다. 혜란 뒤에 누군가 더 있는 게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며칠 전 봤던 그 사람들 중 하나 같았습니다. 혜란아, 누구랑 같이 왔어? 아, 이분은 금융 전문가야. 대출 조건 같은 걸 설명해 주실 분이야. 금융 전문가라고 하니까 더 수상했어요. 동창회 장학기금에 왜 금융 전문가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안 돼. 다음에 만나자. 영자야, 5분만. 정말 5분만. 혜란이 계속 졸라댔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30분 정도 더 지나서야 혜란과 그 남자가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혜란이 떠나고 나서 저는 라디오를 확인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녹음이 되고 있었어요. 방금 혜란과의 대화가 모두 들어있을 거였습니다. 재생해보니 정말로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혜란의 목소리, 장학기금 얘기, 담보대출 얘기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증거로 쓸 수 있겠네.
점심을 먹고 나서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누구일까 싶어서 인터폰을 봤는데 택배기사였어요. 하지만 제가 주문한 택배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택배 왔어요. 저는 주문한 게 없는데요. 박영자님 맞으시죠? 의료진단서 서류 택배예요. 의료진단서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주문 안 했어요. 발송인이 누구예요? 서울시 복지센터로 되어 있네요. 복지센터에서 보냈다고 하니까 잠깐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곧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지센터에서 택배로 서류를 보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확인이 안 되니까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가져가세요. 택배기사가 투덜거리며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한번 문을 확실히 잠갔습니다. 2시쯤 되자 이번엔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현우입니다. 현우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해 보였어요. 현우 씨? 어머님, 오늘 병원 예약 잡아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뵐 때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3시에 예약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잡은 거였어요. 저는 그런 약속 안 했어요. 취소해 주세요. 어머님, 이미 다 준비됐는데요. 지은이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지은이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흔들렸어요. 딸이 걱정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은이가 정말 그랬어요? 네, 어머님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은이라면 먼저 저한테 얘기했을 텐데 현우를 통해서만 전해 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지은이한테 직접 확인해 볼게요.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현우가 계속 재촉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안 가요. 다음에 지은이랑 직접 얘기하고 정할게요. 전화를 끊고 바로 지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아, 현우 씨가 오늘 병원 가자고 했다던데? 네. 무슨 얘기예요? 건강검진 예약을 잡았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현우가 그랬다고요? 지은이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현우가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지은아, 현우 씨 조심해. 뭔가 이상해. 어머님, 정말 그래요?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죠?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수상한 구석이 있어. 4시쯤에 현우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왜 안 오셨어요? 병원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지은이한테 확인해 봤는데 그런 약속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우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아, 그게 제가 지은이한테 미리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나 보네요. 변명이 어색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에 지은이랑 같이 오세요. 혼자는 안 가요. 어머님, 그러면 언제 시간 되세요? 모르겠어요. 지은이랑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혜란의 방문, 가짜 택배, 현우의 거짓말.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라디오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오늘 실패했어요. 내일은 다른 방법으로. 후견인 신청서 준비됐나요? 후견인 신청서라는 말이 나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제 후견인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런 대화들을 모두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법정 후견은 쉬워요. 치매 진단서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현우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던 거였어요. 밤늦게까지 라디오를 켜놓고 더 많은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조각조각이었지만 이들의 계획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으니까요. 이 낡은 라디오가 제일 좋은 무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라디오에서 들은 대화들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후견인 신청서, 치매 진단서라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남편 치료를 담당했던 김관우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관우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였는데 지금은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로 있습니다. 남편이 파킨슨병으로 고생할 때 많이 도움을 받았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관우야, 선생님이야.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관우 목소리가 반가워 들렸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이세요? 건강에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관우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선생님, 혹시 누군가 후견인 제도를 권유했나요? 응, 그런 셈이지. 근데 뭔가 이상해서. 선생님, 이런 건 전화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시간 되시면 병원으로 오세요.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관우가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내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남편 공방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찾아봤어요. 혹시 관우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랍을 뒤지다가 다시 그 무거운 서랍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그 서랍 말이에요. 이번에는 제대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랍을 완전히 빼내고 바닥을 자세히 봤어요. 역시 나무 결이 이상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살짝 들어갔어요. 정말 이중 바닥이 있네. 구석에 작은 홈이 있었어요. 손톱으로 살살 들어 올리니까 얇은 나무판이 들렸습니다. 그 아래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어요.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보니 꽤 두꺼웠어요. 열어보니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 남편이 언제 이런 걸 만들어 놨는지 전혀 몰랐어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남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었고요. 남편이 이런 준비를 해놨구나. 감동과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 서류가 있으면 현우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에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관우의 진료실은 여전히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교수가 된 지 꽤 됐네. 선생님 덕분이죠. 그런데 후견인 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저는 관우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현우의 방문, 혜란의 동창회 핑계, 그리고 라디오에서 들은 대화들까지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관우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선생님,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정말 그래? 네, 최근에 이런 사례가 많아졌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해서 가짜 진단을 받게 한 다음에 후견인이 되는 거죠. 관우가 컴퓨터를 켜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것도 후견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선생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으세요. 그리고 공식적인 소견서를 받아두시고요. 관우가 즉시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를 해줬어요. 기억력, 계산 능력, 판단력 등을 체크하는 검사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완전히 정상이에요. 오히려 또래보다 훨씬 뛰어나세요.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가 전혀 아니거든요. 관우가 정식 소견서를 작성해 줬어요. 이 소견서에는 선생님이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문서거든요. 고마워, 관우야. 그리고 선생님, 혹시 유언장이나 신탁 같은 건 준비해 놓으셨나요? 저는 아까 찾은 유언대용 신탁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남편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관우가 서류를 꼼꼼히 봤습니다. 이거 정말 잘 만들어진 서류네요. 이게 있으면 아무도 선생님 재산에 손댈 수 없어요. 정말요? 네, 유언대용 신탁은 후견인 제도보다 우선 효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신탁회사에 등록되어 있어서 취소하기도 어려워요. 관우 설명을 듣고 나니 남편이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해 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 서류들 원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혹시 누군가 훔쳐가거나 위조할 수도 있거든요.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 은행 대여금고가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복사본 몇 부도 만들어 두시고요.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대여금고를 빌리고 원본 서류들을 모두 보관했어요. 관우의 소견서도 함께 넣어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현우나 혜라는 제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를 텐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접근한 걸까요? 혹시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한 건가? 집에 도착해서 라디오를 켰어요. 오늘은 어떤 대화가 들릴지 궁금했거든요. 1시간쯤 지나자 역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어요. 노인이 병원 안 와서. 현우 목소리 같았어요.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동창 쪽에서 압박해 보세요. 다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혜란이가 또 가보겠다고 하는데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나가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말이 신경 쓰였어요. 무슨 시간이 없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급하게 일을 진행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런 대화들을 모두 기록해 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재개발 발표 나기 전에 끝내야 해요. 그래야 높은 가격에. 재개발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이문수 씨가 얘기했던 그 재개발 말이죠. 언제 발표나요? 다음 주 안에는 날 거예요. 그 전에 소유권만 확보하면. 다음 주라니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재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거구나.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되면 땅값이 오를 테니까 미리 제 집을 차지하려고 후견인 사기를 치려던 거였어요. 저는 더 많은 대화를 들으려고 밤늦게까지 라디오를 켜놨어요. 조각조각 들리는 내용들을 종합해보니 이들의 계획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내일은 혜란이 다시 올 것 같았어요.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압박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관우의 소견서도 있고 유언대용 신탁 서류도 안전하게 보관했으니까요. 오히려 이들이 더 많은 증거를 남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녹음 중이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어떤 대화가 녹음되어 있을까요? 이 낡은 라디오가 점점 든든한 동반자 같게 느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이런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패턴이나 꾀부리는 방식들이 어른이 되어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현우도 혜란도 모두 제가 순진한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제가 주도권을 잡고 게임을 진행할 차례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제 관우를 만나고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하게 보관한 뒤로는 오히려 기분이 차분해졌어요. 이제 제가 준비된 상태였거든요. 라디오에서는 또 밤사이 녹음된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혜란이가 다시 가봐요. 이번엔 혼자 가지 말고. 누구랑 같이 갈까요? 태식이를 보내세요. 좀 더 압박을 줘야 해요. 태식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나왔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압박을 준다는 말이 섬뜩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어요. 이번 주 안에 계약서에 도장만 받으면.
계약서라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어요. 어떤 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오늘 할 일을 차근차근 계획했어요. 일단 이들이 다시 왔을 때를 대비해서 완벽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 라디오의 위치를 조금 조정했어요. 현관에서 하는 대화가 더 잘 들리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도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120분짜리로 말이죠. 인터폰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는지, 녹화 기능은 작동하는지 점검했어요. 다행히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10시쯤 이문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장님, 저예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어제는 별일 없었어요? 큰일은 없었는데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혹시 그 동창회 사람들 단톡방 대화 캡처해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이문수 씨가 잠깐 망설였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증거로 쓰려고요. 그럼 잠깐만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10분 후 이문수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정말 심각한 내용이 있어요. 사진으로 보내드릴게요. 곧 문자로 단톡방 캡처 화면들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재개발 보도자료 나오면 7일 소유권 확보. 박영자 집이 제일 좋은 위치. 후견인 서류 준비 완료.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함.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정혜란 이름으로 올라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문수 씨,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네요. 네, 그래서 캡처해 뒀어요. 할머니, 이거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어요. 저는 이문수 씨가 보내준 캡처 화면들을 프린트해서 보관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였어요. 11시 반쯤 예상했던 대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혜란이와 처음 보는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마 태식이라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나 혜란이야. 어제 약속했잖아. 어제 약속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라디오 녹음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혜란아, 어제 약속 안 했잖아. 나 몸이 안 좋다고 했어. 아이고, 영자야. 이분은 태식이라고 부동산 전문가야. 내 집 때문에 왔어. 부동산 전문가라니, 어제는 금융 전문가였는데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네요. 제 집이 왜요? 영자야,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재개발 얘기 들었지? 지금 계약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재개발 얘기가 나왔어요.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태식이라는 남자가 나섰어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재개발 발표 나기 전에 미리 계약해야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누가 재개발한다고 했어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할머니가 모르실 뿐이죠. 태식의 말투가 점점 협박조로 변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서류 보여드릴게요. 서류는 나중에 봐도 돼요. 할머니,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혜란이 계속 재촉했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야? 동창 아니야? 감정에 호소하려고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혜란아, 그럼 동창회 모임에서 다 같이 얘기하자. 동창회는 언제 할지 몰라. 지금이 기회야. 30분 넘게 실랑이가 계속됐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버티시면 손해는 할머니가 봐요. 뭔 소리예요? 재개발되면 어차피 나가야 해요. 그럼 보상금도 적게 받고요. 협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계약하면 시세보다 30% 더 드려요. 누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요. 미리 투자하는 거죠. 태식이 명함을 인터폰 카메라에 들이댔어요. 대한부동산 개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장만 찍으면 바로 계약금 3천만 원 드려요.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제시했지만 저는 전혀 현혹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수상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일까지만 기다릴게요. 그 이후엔 기회가 없어요. 혜란과 태식이 떠나고 나서 저는 즉시 녹음된 대화를 들어봤어요. 모든 내용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태식의 협박조 발언들이 확실히 증거로 남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엄마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현우 씨 조심하라고 했잖아.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지은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우의 거짓말, 혜란의 방문, 그리고 재개발 관련 사기 시도까지 모든 걸 얘기했어요. 지은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요? 응, 정말이야. 너도 조심해야 해. 그럼 현우가 저한테 접근한 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너를 통해서 엄마에게 접근하려고 했을 거야. 지은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현우와는 연락을 끊어. 그리고 혹시 내 통장이나 인감 같은 거 보여준 적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다행이었어요. 지은이까지 피해를 당할까봐 걱정했거든요.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님 혼자 하시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신고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봤어요. 태식의 협박, 가짜 부동산 개발 회사, 그리고 내일까지라는 시한부 압박.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저녁 때 라디오에서 또 대화가 들렸어요. 오늘도 안 됐어요. 노인이 완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태식 목소리였어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강제로라도 해야죠. 계약서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강제로라는 말이 무서웠어요. 내일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뭐 하고 있어요? 딸 쪽에서 막혔어요. 할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럼 딸은 포기하고 할머니한테 직접 가세요. 네, 내일 아침에 몇 명 더 데리고 가겠어요. 몇 명 더 데리고 온다니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저는 내일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일일이 단축 번호를 설정해두고 이문수 씨 번호도 빠른 전화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녹음된 테이프와 단톡방 캡처 화면을 한 곳에 모아뒀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녹음 모드로 설정해뒀어요. 내일 아침에 어떤 대화가 더 녹음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이 준비해 놓은 서류 덕분에 엄마가 이기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내일은 아마 결정적인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오늘 아침 6시 라디오에서 긴급한 대화가 들렸습니다. 30분 후에 출발해요. 이번엔 끝을 봐야 해요. 계약서 준비됐죠? 네, 후견인 신청서도 같이 가져갔어요. 병원 진단서는 나중에 조작하면 되고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구나 싶었어요. 저는 재빨리 모든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라디오 녹음 상태, 휴대폰 일일이 단축 번호, 그리고 중요한 증거들이 들어있는 봉투까지. 7시 정각 대문 밖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혜란, 태식,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현우도 함께 있었어요. 영자야, 문 열어. 오늘은 꼭 계약해야 해. 혜란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혜란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계약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야. 공증인도 왔고 은행 사람도 왔어. 거짓말이었어요. 공증인이 이런 식으로 집까지 오지 않거든요. 저는 계약할 생각 없어요. 할머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태식이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재개발 공고가 이미 나왔어요. 어차피 나가야 하는데 지금 계약하는 게 낫죠. 현우가 서류 뭉치를 인터폰 카메라에 들이댔어요. 어머님, 이게 재개발 공고문이에요.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제 관우에게서 들은 말이 생각났어요. 이런 사람들의 서류는 대부분 위조라고 했거든요. 서류는 나중에 천천히 봐도 돼요. 시간이 없어요. 현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의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문 안 열면 강제로라도 들어갈 거예요.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저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입니다.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문 열라고 협박해요. 도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이 10분 내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경찰 부른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돼요. 태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어요. 계약서부터 보여드리자. 할머니가 이해하시면 경찰 와도 문제 없어. 현우가 서류를 인터폰 앞에 펼쳐 보였어요. 멀어서 자세히는 안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매매 계약서예요. 할머니 집을 시세보다 높게 사겠다는 거죠. 제가 팔겠다고 한 적 없는데요. 어차피 재개발되면 나가야 해요. 미리 파는 게 유리하다고요. 논리가 억지였어요. 재개발되면 보상을 받는 건데 왜 미리 팔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후견인 신청서예요. 현우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왜 후견인 신청서가 필요해요? 할머니 나이가 있으시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으시라고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내는 뻔했어요. 후견인이 되면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후견인 필요 없어요. 멀쩡하거든요. 할머니,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잖아요. 현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지난번에 뵐 때 깜빡하시는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완전히 꾸며낸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 왔어요. 태식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먼저 설명하면 돼요. 현우가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경찰관 2명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님, 저희는 정당한 계약을 하려고 온 건데 할머니가 오해를 하고 계세요. 현우가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어르신께서 신고하신 겁니까? 경찰관이 인터폰을 통해 저에게 물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계속 문 열라고 협박해요. 협박이 아니라 계약 제안이었습니다. 태식이 변명했어요. 그럼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경찰관이 서류를 살펴봤어요. 이상하네요. 매매 계약서인데 매도인 서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도장을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하지만 어르신이 팔 의사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경찰관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후견인 신청서는 뭡니까? 법원에 제출할 서류 아닌가요? 예방 차원에서 준비한 거예요. 현우의 변명이 점점 궁색해졌어요.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관님, 저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증거도 있어요. 어떤 증거 말씀이세요? 녹음한 게 있어요. 그리고 문자도요. 저는 라디오에서 나와서 문을 열었어요.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라디오로 녹음했어요. 라디오를 재생하자 지난 며칠간 녹음된 대화들이 흘러나왔어요. 후견인 신청서만 받으면 재산 처분은 쉬워요. 강제로라도 해야죠. 몇 명 더 데리고 가세요. 생생한 음성이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현우와 태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경찰관이 현우에게 물었어요.
그건. 현우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저는 이문수 씨가 보내준 단톡방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재개발 보도자료 나오면 7일 소유권 확보라고 되어 있네요. 경찰관이 화면을 읽어줬어요. 이게 정혜란 씨가 보낸 메시지인가요? 혜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여기 후견인 서류 준비 완료라고도 되어 있고요.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이들의 계획이 명확해졌어요. 경찰관님, 저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의사소견서도 가지고 있어요. 관우가 써준 소견서를 보여줬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소견이네요.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그럼 이분들이 가져온 후견인 신청서는 뭡니까? 저희는 현우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경찰관님, 이것도 봐주세요. 저는 유언대용 신탁 서류 4본을 꺼냈어요. 이미 재산 관리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후견인이 필요 없어요. 유언대용 신탁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후견인 제도와는 별개 문제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일단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경찰관님, 저희는 아무 잘못도. 태식이 항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녹음된 내용만 봐도 협박의 소지가 충분하고 서류 위조 의혹도 있어요. 현우, 혜란, 태식 그리고 나머지 2명 모두 경찰서로 가게 됐습니다. 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며칠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직도 정적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수상한 대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문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알려줬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그 사람들 다 잡혔나요? 네, 경찰서로 다 갔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준비를 잘해 놓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지은이에게도 연락했어요. 지은아, 엄마야. 모든 일이 해결됐어.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현우와 그 일당들이 모두 경찰서에 갔어. 너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지은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런 사람들이 나쁜 거야. 저녁이 되어서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정식으로 조서를 받으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녹음된 라디오 테이프를 들어보니 오후부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들의 무전 통신도 완전히 중단된 모양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들의 계획대로 재산을 모두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남겨놓은 라디오와 이중바닥 서랍, 그리고 관우 같은 믿을 만한 사람들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진술해야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 편이니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준비해간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은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현우 때문에 상처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담당 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김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신고한 박영자입니다. 네, 일단 피의자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김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현재 5명이 모두 구속되어 있고 어제 밤부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모두 정당한 계약 제안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최현우라는 자가 가장 완강하게 부인하더군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발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르신이 제공해 주신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김 형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 부분을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제로라도 해야죠. 계약서는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후견인만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생생한 음성이 조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 녹음을 듣고 나서 오태식이라는 자가 제일 먼저 자백했어요. 오태식이요? 네, 어르신이 태식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사채업과 경매 브로커를 하고 있더군요. 김 형사가 조서를 펼쳐 보였어요. 태식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재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해당 지역 부동산을 싸게 매입하는 조직이래요. 그럼 정말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어요. 이들이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역시 제 짐작이 맞았어요. 재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 사기를 치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수법이에요. 김 형사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단순히 매입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후견인 제도를 악용해서 강제로 재산을 빼앗으려 했거든요. 어떻게요? 가짜 치매 진단을 받게 한 다음에 후견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어르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최현우가 치과 의사가 아니라 의료 브로커였어요. 가짜 진단서를 만드는 게 전문이더군요. 그럼 제 딸은 어떻게 된 건가요? 현우가 온라인 소개팅 앱에서 일부러 따님을 타겟으로 삼았대요. 어르신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됐습니다. 따님도 피해자예요. 현우의 계획적 접근에 당하신 거거든요. 김 형사의 말에 조금 안심됐어요. 그런데 형사님, 이 사람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이 준비해 주신 증거들이 완벽해요.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이었어요. 김 형사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정혜란이 단톡방에 올린 내용들을 보세요. 화면에는 혜란이 보낸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박영자 집 등기부 떴음. 담보 없음. 재개발 확정 나면 3배는 오를 거임. 후견인 되면 바로 매도 가능. 병원비 핑계로 대출 유도. 모든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사기죄, 협박죄는 확실하고요. 공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될 것 같아요. 공문서 위조요? 가짜 재개발 공고문을 만들었거든요. 관청 직인까지 위조해서요. 정말 조직적으로 준비한 범죄였어요. 그런데 어르신,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어르신이 병원비 때문에 곤란해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변명하고 있어요. 순간 화가 났어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형사님, 저는 병원비 때문에 곤란한 적 없어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이게 제 통장이에요. 예금 잔고를 보시면 병원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김 형사가 통장을 확인했어요. 충분한 예금이 있으시네요. 그럼 이들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군요.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서류를 보여줬어요. 제가 받는 연금액이에요.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이거든요. 모든 증거가 이들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30년 넘게 교사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경험이 있어요. 김 형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어르신 집에 설치된 방범시설 관련해서요. 아, 이문수 씨가 고쳐준 거요? 네, 이문수 씨 조서도 받았는데 한 달 전에 방범 센서를 교체해줬다고 하더군요. 김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데 수상한 점이 있어요. 센서 교체 바로 다음 날부터 이상한 차들이 어르신 집 주변에 나타났거든요. 정말요? 이문수 씨가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센서 교체 날짜와 감시 시작일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들이 제 집 보안 상태를 미리 파악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하지만 이문수 씨가 이상함을 느끼고 어르신께 경고해 주신 덕분에 사전에 막을 수 있었어요.
이문수 씨가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어르신이 가장 놀라실 소식이 있어요. 김영사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들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타겟으로 하고 있었어요. 다른 분들도요? 네, 조사해보니까 같은 수법으로 이미 3건의 피해가 있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저만 노린 게 아니었구나. 다행히 어르신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어요. 김영사가 고마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미처 막지 못했구나 싶어서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이번 사건으로 계약이 무효가 될 예정이고요. 조금 안심됐어요.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재판 진행 중에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 자제해 주세요. 왜요?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또 다른 범죄자들이 비슷한 수법을 쓸 수도 있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조서 작성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데 입구에서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됐어. 현우와 그 일당들 모두 처벌받을 거야. 정말 다행이에요. 지은이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 그만 자책해. 어머님,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그리고, 왜?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결하시다니. 혼자가 아니었어. 관우도 도와줬고 이문수 씨도 도와줬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문수 씨 전파사에 들렀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모두 잡혔어요.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할머니가 잘하셨어요. 이사장님이 경고해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문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라디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분간 그냥 라디오로만 쓸 거예요. 이제 녹음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라디오를 켰어요. 이번에는 정말 라디오 방송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카세트는 서랍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또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저녁에 관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상황을 알려줬어요.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소견서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관우야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 선생님이 워낙 준비를 잘 하셨어요. 교사 출신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셨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긴장이 완전히 풀어졌거든요.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준비만 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현우와 그 일당들은 모두 실형을 받게 될 예정이에요. 김 형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사기죄와 협박죄, 공문서 위조죄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고 하시더군요.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재개발 발표가 정식으로 나왔어요. 우리 동네 전체가 신도시로 개발된다고 하네요. 집값이 정말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린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제 재산을 노릴 수 없어요. 모든 게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지은이가 점심 먹으러 온다고 했어요. 현우 사건 이후로 딸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됐습니다. 미안하다며 자꾸 사과하는 지은이를 달래느라 오히려 제가 더 바빠졌어요. 지은아, 현우 생각은 이제 그만해. 어머님,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야. 속이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었잖아. 지은이는 현우에게 개인정보를 준 적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통장 번호나 인감 같은 건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은아, 엄마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재개발 보상금으로 작은 카페라도 차려보는 게 어때?
지은이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경험이 없는데. 천천히 배우면 되지. 엄마가 도와줄게. 사실 저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퇴직 후에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게 걱정이었는데 같이 일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현우 사건 이후로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남편 공방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숨길 것도 없으니까 모든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이중바닥이 있던 그 서랍에는 남편의 편지가 하나 더 들어 있었어요. 영자에게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언제 써놓은 건지 날짜를 보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영자야, 내가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걱정돼서 몇 가지 준비해뒀어. 이중바닥 서랍 아래에 중요한 서류들을 넣어뒀으니까 필요할 때 쓰렴. 그리고 라디오는 절대 버리지 마.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남편이 라디오를 버리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혹시 무전 주파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영자야, 너무 혼자서만 견디려고 하지 마. 도움이 필요하면 관우한테 연락하고 동네 사람들과도 잘 지내. 특히 이문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믿어도 돼. 남편이 이문수 씨까지 언급한 걸 보니 평소에도 동네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있었나 봐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영자는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잖아. 그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거짓말하는 아이들 상대하던 그 실력으로 나쁜 어른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정말 남편다운 말이었어요.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공방 한쪽에 작은 표차를 붙였어요. 기록의 서랍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서류들은 여기에 보관할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 위에 새 배터리를 올려뒀습니다. 언젠가 또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저녁에 이문수 씨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사장님은 전파사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이번 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동네 어르신들 보안 컨설팅을 해드리려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이번 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사건이 언론에 나간 후로 비슷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정말요? 네, 다들 후견인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나 봐요. 이문수 씨 말을 듣고 보니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장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소책자라도 만들어 볼까요?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서요. 이문수 씨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할머니가 교사 출신이시니까 글솜씨도 좋으실 거고요. 새로운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밤에 관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근황을 알려줬어요. 선생님, 요즘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응, 바쁘게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후견인 제도 관련해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의요? 네, 병원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데 선생님 사례를 소개해도 될까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고 싶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정말요? 그럼 제가 안배해 볼게요. 관우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거실에 앉아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응하니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관우, 이문수 씨, 지은이, 그리고 김영사님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거든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상한 대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거죠.
남편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게 도움이 됐어요. 이제 엄마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예요. 내일부터는 지은이와 함께 카페 창업 준비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문수 씨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보안 가이드북도 만들 거고요. 관우이 강의 제안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혼자 사는 게 불안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키는 법을 배운 뒤에야 비로소 사랑을 다시 품을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딸을, 그리고 이 동네를 말이에요. 창 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요. 라디오를 끄고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어떤 일이 와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혼자 살아도 강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이 없는 삶이 처음에는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제대로 할 준비가 이제야 되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라디오를 켜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라디오 방송만 나올 거예요. 남편이 좋아하던 옛날 가요를 들으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나쁜 대화를 엿들을 필요가 없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아침 말이에요.